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하나씨, 네. 서울국제도서전 잘 다녀오셨나요? 네, 이번 주에 아주 큰 행사였죠.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무려 빅토리노트의 저자 저희 엄마 이옥선 씨와 함께 그 메인 무대에서 황선우 작가의 진행으로 강연회를 했죠. 네. 하나씨와 저는 각자 따로도 그렇고 둘이 같이도 강연이나 북토크를 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옥선 작가님은 지난해 빅토리노트가 나오고 나서 부산 인근에서 몇 번의 북토크로 독자들과 만나셨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정말 선풍적인 반응을 받으면서 아, 정말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한다. 그런 것들을 독자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느꼈는데 이번에 국제도서전은 아주 큰 행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무대도 규모가 크고 사실 공간 자체가 아주 뻥 뚫려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와중에 얘기를 해야 돼서 강연자로서 집중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닌데 아, 이런 곳에서 강연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나는 막 떨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 실제로도 그날 노년 예찬이라는 제목의 강연에 참여해 주셨던 청중분들께서 아, 코엑스를 찢어 놓으셨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엄마가 목요일에 오셨고요. 제가 서울역에서 엄마를 픽업해서 용산구에 있는 감정서가라는 데서 한 60분 정도 앞에서 네. 그 막힌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북토크가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재밌었는데 엄마에게 내일 강연은 규모가 좀 다르다. 그리고 열린 공간이라서 엄마가 당황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걱정이더라고요. 엄마는 좀 큰 무대 체질. 그러니까 약간 브루노 마스 체질. 저는 약간 김연자 씨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케일이 다르네요. 아니 마침 브루노 마스도 이번 주말에 이제 공연을 서울에서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3명 다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네. 저의 경우는 저의 현재 동거인과 예전의 동거인이자 저의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아주 공적인 이야기지만 또 가족 모임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기분이 묘했는데 선우 씨는 그날 강연을 마치고 저희가 강연료를 모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같이 와인도 마시고 또 새벽 2시까지 도란도란 얘기도 하다가 다음날 다시 도서전을 찾고 또 선우 씨는 그날 오후 5시에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사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엄마를 이모댁에 모셔다 드리느라고 일찍 자리를 떴지만 선우 씨는 사인회까지 마치고 돌아왔으니 참 피곤했을 거예요. 그죠? 피곤하기도 했지만 도서전에서 정말 많은 출판사 부스도 둘러보고 또 다양한 책들도 구경을 하고 무엇보다 톡토로분들이 참 많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오가다 마주치기도 하고 또 사인회나 강연에 와주시기도 해서 그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얘기를 했던 시간이 또 많은 에너지를 채워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평생 책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노안으로 책에서 약간 멀어지기도 했으나 도서전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처음 봤잖아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메인 무대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지만 그날에는 도서전의 규모나
이것의 컨셉 자체를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음날 오전에 국제도서전을 한번 쭉 돌았는데 아니 세상에 책 부스들이 이렇게 많고 책과 책에 관련한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것에 엄마 너무 신기해하고 또 흐뭇해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톡토로님들이 저희 엄마세요? 라고 했을 때 알죠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해주신 것도 정말 너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도서전이 사실 아주 매끄럽고 조용하게 시작이 된 건 아니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홍보대사 선정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도서전 첫날 말하자면 정말로 출판계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시 행정처럼 영부인이 방문해서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사진 촬영에 적합할 만한 배경을 찾아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백그라운드로 이 행사를 사용하면서 또 과잉 의전으로 거기서 시위를 벌이는 문인들을 과격하게 쫓아내는 팔다리를 들어서 네. 쫓아내는 아주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예정되었던 행사나 강연을 취소하면서 보이콧의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작가나 강연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좀 석연찮은 마음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출판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행사이고 또 거기에 와서 책과 더 가까이 만나려는 그런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약속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이콧을 한 작가님들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커다란 행사에는 일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반응이 다 저마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도서전이 열리는 동안에도 또 거기에 참석을 한 사람들끼리 이런 행사의 뒷면, 그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런 게 또 필요했죠.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의 노년 예찬에서 이옥선 작가님이 해주신 아주 속이 시원하면서도 든든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놓쳐서 좀 아쉽기도 하실 텐데 여둘톡 13화 빅토리 노트 편을 들으시면 약간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비교해보면 빅토리노트 편에서는 엄마 목소리 너무 차분하게 내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대형 무대 체질이다 보니까 네. 왜 흥 많은 가수들이 대형 무대에서 흥이 나서 엄청난 기교나 성량 이런 걸 막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드립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네요. 네. 내가 해보니까 임출육, 임신, 출산,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자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아주 열변을 토하셨고. 그리고 또 비명 행사로 고독사 하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 바람에 자식인 나로서는 정말 난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웃기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특히 어머니, 할머니라고 하면 푸근하고 따뜻하고 뭔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주고 희생하는 막 그런 존재처럼 뭉뚱그려져서 그려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76세이신 이옥선 작가님이 이렇게 날카롭고 위트 있고 다소 시니컬하지만 정말 현실을 꿰뚫는 그런 선명한 말과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노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공포심 같은 것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뭐랄까 조금 사무라이 같은. 네. 아주 대쪽 같은. 그렇죠. 좀 서늘하고 날카로운 방식의 어떤 골개미가 있는 말과 글로써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끊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서울에 살고 계시는 이옥선 작가님의 절친
아주 제일 가까운 친구분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강연에 같이 오셨는데 이제 그 친구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60년 지기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도 40대 이제 후반이 되고 보니까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웬만하면 뭐 20년 지기는 흔하고 25년, 30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추억을 얘기할 때 벌써 그게 15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70대가 되는 것은 약간 두렵기는 하나 내 친구와 나의 우정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더욱 깊어져서 60년을 숙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분인 우리 하효순 이모님이 청중의 제일 앞에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서 엄마 발언만 끝나면 박수를 그렇게 쳐주셔가지고 맞아요. 마치 댄스 가수 유랑단의 홍현희 씨처럼 누구보다 가장 1호 팬으로서 막 응원을 해주시니까 참 든든하고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 우정도 60년이 지속되려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효순 이모는 서울에 계시고 엄마는 부산에 있고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복닥이면서 부대낄 수 없는 거리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우정을 지속시키는 데는 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 동쪽에서 이렇게 바쁘게 행사를 치르는 동안 저희의 고양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돌봐준 우리 망타클 친구들, 미미와 황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에게도 아주 고맙고 한 가지 정정할 것은 엄마가 계속 자기를 76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올려치면 80세다라고 자꾸 우기는데 48년생이시고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75세가 맞습니다. 아, 네. 이제 만 나이로 통용이 되기로 네. 합의가 되었으니까. 자기 나이를 자꾸 올려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도 누가 나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안 나오지 않아요? 저는 맨날 그게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이번 6월부터는 근데 완전히 만 나이로 확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 만 나이라는 게 툭 치면 탁 나오지 않는다니까. 맞아요. 이제 좀 계산을 해야 헷갈려요. 된다니까. 근데 어머니는 더 그러시겠죠. 저희가 방학 기간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컴백 방송이 제목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는 세 사람을 모셔놓고 방송을 했단 말이죠. 죽어가지 않았다니까요. 네. 네, 죽어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바쁜 중이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지난 회차에서는 저희가 사이렌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뭐라도 해봐야 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거는 서바이벌 게임일 때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부가 있는 어떤 경기 시합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기보다는 뭔가 해보는 게 낫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그 출연자들이 그 갯벌을 통과해 나와서 다시 무트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서바이벌 게임에서의 삶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그 극한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를 무엇라도 해보는 모습에 대한 예찬을 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57화는 쉬는 법입니다. 네. 오늘 57화 주제는 휴식의 기술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톡톡톡톡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사이렌 같은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너무 텐션이 높고 긴장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못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내내 그렇게 쫓기고 달려가고 이런 게 나에게까지 압박감을 주니까 좀 보고 있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오늘은 그 정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쉴 수 있는가, 더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언젠가는 꼭 다뤄야 할 주제로 아껴두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회 자체가 서바이벌 게임과도 비슷한 양상을 띠기 때문입니다. 소름. 그렇죠.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출생률 최하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합니다. 그리고 그 근면함이라는 것을 절대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직전 세대들이 식민지 통치를 겪었고 또 전쟁을 겪었고 너무나 물자가 부족하던 시대에서 새마을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낸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맞아요. 이옥선 씨랑 3일 같이 있으면서 또 온갖 수다를 다 떨었는데 아이고 RM가가 어째 그리 말을 잘하겠노. 네. BTS의 네. RM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엘바이스와의 인터뷰를 보고 엄마가 참 탐복을 한 거예요. 알쓸 인잡 거기서 네. 진행하는 걸 보고도 참 똑똑하고 말을 참 잘하는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RM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7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그런 당신들 나라의 상황과 이 나라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사람들의 그 근면함과 끈기로 이 많은 것을 이룩한 거잖아요. 엄마도 어제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훈 작가 말을 인용하면서였던가? 김훈 작가가 1948년생으로 엄마랑 동갑이거든요. 네.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이 나라랑 지금의 이 나라는 너무 다른 나라라서 이민을 온 것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고도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노력과 근면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과도한 경쟁의 분위기 그리고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좀 쉬고 있는 것을 보였을 경우에는 너는 게으르다고 바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전 세계 상위 몇 %에 들 정도로 대부분 다 근면한데도 나는 게으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에요. 전 너무 게을러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선우 씨는 부지런한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요. 하나 씨도 부지런하진 않아요. 저희 둘 다. 하지만 불성실하진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1948년생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분들이 이민 왔다고 느낄 만큼 이미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어떤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게으름과 쉼은 다른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쉼 자체를 게으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 내면에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근면함과 성실함에 대한 잣대가 꼭 필요한 쉼까지도 게으름으로 규정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일단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저는 우리의 정신세계는 식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신세계가 잘 유지되려면은 마음속에 우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 우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우물을 활성화시키는 행위는 아주 충실한 쉼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이 우물에다가 어떤 찌꺼기를 계속해서 쌓이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적극적인 쉼을 통해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물이 맑은 물을 계속해서 솟아오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일도 해줘야 돼요. 게을리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우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해서 어떤 정신적 소모를 지속한다면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는 게 그야말로 번아웃이 되는 거죠. 촉촉함이 더 이상 없어지고 내 안에서 뭔가가 바짝 말라버리고 다 타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그 적극적 쉼의 행위, 휴식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책을 읽고 또는 여둘톡 김원비 작가 편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해주신 얘기가 두 작가님이 번아웃일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써주고 얘기해준 걸 보면서 나도
이게 번아웃 증상이었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깨달았다, 발견하게 됐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소진되었다, 고갈되었다, 힘들다라고 느끼면서도 번아웃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했다고. 나보다 훨씬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훨씬 더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번아웃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들다, 고갈되었다, 소진된 것 같다라는 그런 자가진단에 대해서도 어떤 인정이 없으면 그거를 떳떳하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번아웃도 경쟁 서바이벌인 것처럼 누가 가장 많은 걸 해서 어떤 탈진한 자격이 있느냐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발견을 했어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왜 성적 상위 1% 뭐 이런 학생들은 문제를 하나만 틀려도 그게 확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에서 뭔가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좌절감을 크게 느끼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지런함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상위 몇 %에 드는 정도의 부지런함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너무 부지런해서 한 문제만 틀리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 부지런하면은 낙오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었지? 최근에 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서 렌터카를 빌리면 그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너무 주행거리가 길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행자들에 비해서 유독 한국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면함이 어떤 휴식을 취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여행에서도 발휘가 되는 거죠. 그건 또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고 한번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누려야 된다라는 강박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삶에서 쉼표를 만들고 나에게 휴식과 새로운 영감을 주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면은 그 여행 자체가 태스크가 되고 너무 고된 일정이 되면은 원래 원했던 바를 성취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되도록 많은 곳을 찍고 가는 것이 더 많은 걸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신의 몸을 혹사하고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많은 곳들을 보고 옮겨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한국 사람들의 정신적 세팅값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즘은 또 한 달 살기, 오래 한 군데에 머무르면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그런 여행이 또 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선우 씨는 늦잠, 낮잠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선우 씨의 세팅 값이 한국형 서바이벌 게임 같은 속도에서부터 비로소 한 발 물러나게 되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프리랜서이고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늦잠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떠올리는 것인데 회사 생활을 하던 20년 동안은 저는 늘 늦잠을 자고 아침 시간에 개운하게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허덕허덕 하는 편인데 항상 늦잠은 어떤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였죠. 맞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한테 늦잠 하면 연관 검색어가 머릿속에 자동 완성되는 게 큰일 났다일 거예요. 늦잠은 큰일 나는 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늦잠은 늦도록 잠을 자고 나면은 알람 없이도 개운하게 일어날 만큼 자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바쁜 사람들이 늦잠이 항상 큰일 났다가 자동 완성되는 사람들이 휴일일 경우에는 실컷 늦잠을 자고도 죄책감 없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휴일까지도 늦잠은 큰일 나는 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니까 그러네요. 내가
회사 가느라 못했던 일들을 휴일에 다 해치워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늦잠을 자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는 거죠. 착착착. 그쵸. 휴일에 뭐 영화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빨래도 돌려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지금 이 바쁜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인터넷 속도도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이 근면한 사람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직장을 다니고 일주일을 바쁘게 평일을 보낸 분이라면은 주말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뭐가 차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너무 많죠. 저는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말에 뭐 가끔 나들이를 가거나 하기도 했지만 쉬는 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잠을 푹 자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좀 게으르게 보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톡토로 여러분들만이라도 내가 너무 바쁘게 보냈을 때는 내가 어떤 휴일이나 어디 매이지 않는 날이 있을 때 나를 좀 완전히 풀어주는 날도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시간에 쉰다. 이거는 약간 내향인의 시간 구성법인 것 같고요. 외향인들은 외부적인 활동에서 자극과 만족을 얻는 타입이잖아요. 외향인들의 우선순위는 일하는 거 다음은 나가 노는 거예요. 주 5일을 빡세게 일을 했으면 주말에 하루 정도는 꼭 외출을 해서 뭔가 놀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주말의 나머지 하루는 약속을 잡지 않고 집안에서 보내면서 정말 휴식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우 씨도 저도 톡토로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어요. 네. 급박하게 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근데 느긋하게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는 참 행복하겠죠. 그럼요. 그리고 어느 기분 좋은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뭔가 몸이 나른해져서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대도 아닌 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어느 정도를 너무 달게 자고 일어났어요. 그것만큼 달콤한 것도 없죠. 맞아요. 그것은 정말 순도 높은 쉼이에요. 근데 그 늦잠과 낮잠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죄책감과 연결짓는 것은 좋지 않은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물론 평일이 너무 바쁘니까 늦잠 큰일 났다가 자꾸만 연결되지만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을 때는 그래, 이 쉼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1년 시작할 때 첫 방송이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였잖아요. 맞아요. 잠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타격이 큰지에 대해서 저희가 막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일단 잠을 잘 자는 것이 쉼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 그래서 외향인들이 나가 노는 것도 좋지만 잠을 충분히 자고 나서 나가 노시라. 그리고 저는 나가 노는 게 꼭 쉼에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가서 잘 놀고 나를 채워 올리는 그런 놀물 잘 수행하고 오면은 그거는 잘 쉬고 온 것과 마찬가지죠. 맞아요. 우선 전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 전제는 우리는 쓸모 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밥벌이도 해야 하고 생활을 유지해야 하니까 나의 되도록이면 쓸모를 발휘해서 사회에 도움도 되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 거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일단 자신이 속한 곳이나 아니면 자기의 사회에서 자신의 쓸모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해요.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편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주변의 톡토로들은 절대적으로 휴식이 부족합니다. 더 쉬어야 되고요. 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톡토로 여러분들이 노멀 복가치즘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많이 표해 주셨던 거고요. 맞아요. 복가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복가치즘이란 말에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복가치즘에 반응하지 않을 사람도 거의 없을걸요? 노멀 복가치즘을 표어로까지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복가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으면은 그 급류에 휩쓸려 가기가 쉽기 때문이죠. 네.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뭐 컴퓨터라든가 AI 어떤 로봇들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사람들은 여유 시간을 더 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더 바빠졌죠. 그렇죠. AI가 벌어준 시간으로 더 고도로 진화된 AI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일하잖아요, 사람들이. AI가 뭐 좋아할 만한 영상을 또 물어오거나 하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거나 뭐 이를테면은 옛날에는 뉴스를 받아들이는 매체가 신문이라든가 9시 뉴스였죠. TV에서 하는. 그러면 신문이라는 거는 아침에 딱 배달이 되어 오면은 그 면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신문이 1시간 간격으로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하루에 내가 이 신문을 착착 넘겨가면서 볼 거 보고 안 볼 거 안 보고 하면서 이 신문을 소화시키면은 이건 어제자 신문이 되어서 탁 접어 놓을 수가 있죠. 오늘치 내가 접할 소식은 내가 소화했어, 봐냈어 하는 느낌을 완수된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끝을 맺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현대사회는 끝 맺는 게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오늘 하루에 오늘 어떤 뉴스를 못 접했다 싶으면은 9시에 9시 뉴스를 TV를 켜서 보고 한 뭐 45분 50분 정도 뉴스를 보고 나면 아 대충 오늘 하루에 벌어진 일들을 흡수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스크롤만 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빈틈없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맞아요. 실시간으로 24시간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새로 사야겠어, 바꿔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상점에 나갈 시간도 벌어야 되고 그 상점에서 이곳저곳 가격 비교를 몇 군데 발품을 팔아서 해보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게 가격이 괜찮으면 사서 들고 돌아오고 하는 시간들을 투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일부러 따로 내서 뭘 사러 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자려고 누워서도 참나 뭐 바꿔야 되지, 뭐 사야 되지 그리고 누운 채로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너 이런 물건 좋아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게 눈앞에 계속 들이밀어지고 그러면은 나의 욕구라고 하는 것도 그걸 따라 계속 가면서 끊임없이 사들이는 쇼핑 중독이 될 수도 있고 SNS 등의 정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기술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간에 남아있는 틈들을 너무 촘촘히 채워가고 있는 때죠, 요즘은. 우리의 휴식을 방해하는 게 어떤 성장 중심주의, 성과 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도구이기도 하네요. 고전적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디서는 뭐 어느 나라 속담이라고 하고 탈무드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네.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그만 항구 도시에 사는 가난한 어부가 자신의 보트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잤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사업가가 어부를 깨워 말을 걸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출어하시오? 단 한 번. 나머지는 이렇게 쉬지요. 왜 2번 이상 하지 않소? 그럼 3배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게 아니오? 그러면요? 그러면 2년 뒤에는 모터보트를 2척 살 수 있고 3, 4년 뒤에는 2-3척의 보트로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럼 작은 냉동창고에 훈제 생선공장, 커다란 생선 처리 공장까지 지을 수 있고 잘만 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며 물고기떼의 위치를 미리 어선에 알려줄 수도 있어. 그런 다음에는 여기 이 항구에 편안하게 앉아서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기는 거예요. 저 멋진 바다를 감상하면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소. 탈무드는 아니겠네요.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걸 보면. 다양한 그러네요. 버전으로 이야기가 응용되어서 이곳저곳에 비슷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네. 저희가 읽은 부분은
울리히 슈나벨이라는 작가가 쓴 행복의 중심 휴식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해서 낭독을 해봤어요. 저희가 부자로 사는 법에서도 어떤 게 부자일까? 그리고 정말 내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면은 난 뭘 하면서 지낼 때 가장 행복할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도 했잖아요. 중요한 건 돈은 많이 가져도 충분할 때가 없다는 것 같아요. 삶에 어떤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다면은 돈은 그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너무 허다하게 보게 되죠. 근데 그 돈을 왜 버는지, 마치 이 어부가 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많은 일을 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돈을 정말 많이 갖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또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해소될 정도의 돈이 있다면은 그로 인해 갖게 된 여유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난 이거를 해야 돼. 이걸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과 노력을 계속해서 거기에 의문 없이 투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쉼이 없이 계속해서 그 돈을 추구하는 행위가 계속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삶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 어부 이야기가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 같은 그런 이야기죠. 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why not? 왜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삶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본의 흐름이 결국 지구 자체를 갉아먹잖아요. 지구에 있는, 말하자면 아까 우물이라고 했던 존재까지도 이 돈이라고 하는 수단이었던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일이 개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네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네가 쉬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를테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쉬고 있느냐, 어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압박들이 주어지죠. 근데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병원비가 더 들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잘못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내 몸을 갉아먹어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프리랜서 친구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죠. 100만 원 더 벌려 그러다가 병원비가 100만 원 나간다. 그렇죠. 근데 이 삶에 있어가지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사실 굉장히 모호한 말이기도 해요. 목적이 아니라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길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세상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처럼 저쪽 방향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별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손전등으로 내 한 발 앞만 비춰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조금 쉬어도 나는 그 별을 보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만 가거나 아니면 잠깐 퇴보하는 듯해도 다시 그 별을 보면서 걸어가면은 아주 느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은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별과 나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갈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삶에 있어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생김새에 맞는 내가 정말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등등이 다 합쳐진 게 저 멀리 있는 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냥 발걸음을 많이 움직이면서 많이 걸으면서 바쁘다고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바쁘기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네. 마냥 자기 속도와 어떤 이동이라는 그 변화 자체에 심취해 있는. 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두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은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속도가 느려 보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정확한 쪽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걷더라도 우왕좌왕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어떤 방향 설정이 없이 이동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내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두지 않고 네.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눈앞의 것들을 계속 성취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의 위험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너무 잘 보여줬죠. 너무 부지런하게 온 국토를 막 헤집어. 그러네요. 근데 방향은 없어요. 또는 잘못된 방향이야. 그냥 경제적인 효과만 창출하면 된다라는 네. 그런 잘못된 방향인 거죠. 이런 부지런함은 부지런하면 할수록 더 폐해가 많아질 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만다꼬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만다꼬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걸 왜 원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만다꼬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걸 뭘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봄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내가 지금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이 기회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할 여력 없이 계속해서 정신없이 무언가를 해야 할 시기도 인생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기보다는 어느 순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만다고 이러고 있지?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직은 이를테면은 우리가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 1년간은 달려야 돼요라고 우리끼리 약속했던 것은 우리 둘의 팟캐스트가 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1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되는 거를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느꼈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시간으로 쉬지 않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만다꼬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 팟캐스트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자리가 잡혔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은 쉬는 거죠. 팟캐스트를 만들어 온 시간에서 잠시 멈춤이 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또 새로운 방향 설정이라든가 새로운 이야기거리라든가 또는 리프레시를 하고 돌아와서 떠들고 싶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채워 올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쉼표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멍 때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맞아요. 방학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우리가 늘상 하던 일이 더 소중해지고 더 재밌어지고 더 즐겁게 몰입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 씨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저는 다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쉼표의 시간 동안 자신의 리듬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로소.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도 빠른 수많은 박자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의 단절을 통해서 나의 리듬감을 찾아가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하나 씨도 그렇겠지만 저도 요즘 바쁘시죠?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바쁘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스스로 내가 너무 바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과 내 사이를 예를 들어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가 뺏고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바쁘시죠?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내가 바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있어요. 괜찮아요. 나한테 다가와 주세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바쁘다 소리를 먼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바라볼 때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친구들 중에서 SNS에 요즘 얼마나 바쁜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쓰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너무 바쁘니까 그걸 호소할 때가 필요해서 약간의 어리광, 투정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또 성실하게 자기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게 내가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주는 어떤 심리적인 도취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시적 바쁨 같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라는 게 사실 바쁨과 성실함은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네. 네. 바쁜 것과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 의무에 성실한 것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어떤 바쁘다는 것이 마치 내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혹은 나를 원하는 곳이 많다라는 안도감을 만족감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바빠서 이것저것 때문에 바빠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왜 바쁜지를 SNS에 중계를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타인의 시선 앞에 나의 바쁨을 드러내고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뭘 닫게 되는 거냐면 나 스스로를 들여다볼 시간, 그 짧은 시간이나마 그리고 나와 대화를 할 가능성을 좀 더 차단하는 게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회사에 대한 힘듦을 끝없이 토로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선배복이 유달리 없을까, 동료복이 유달리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회사로 옮겨가도 너무 회사 힘든 얘기를 계속 그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만나러 나와서도 회사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게 네. 회사 생각을 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털어버리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회사 스트레스를 쉼의 시간에까지 연장해서 가지고 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잘 쉬려면 스위치를 내려야 돼요. 휴식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되는 개념이고 특히나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일과 너무 연결되어 있고 타인들과 내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진짜 잘 쉬기 위해서는 단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단절이라는 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약간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연락이 안 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뭔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아까 언급한 독일의 저널리스트 울리히 슈나베리 쓴 행복의 중심 휴식이라는 책에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휴식에는 용기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도움을 얻었던 쉼의 방법, 휴식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휴식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라 믿지 말자. 가속화가 체계화된 사회에서는 휴식을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한 번쯤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뭐야?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런 상황이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자. 능숙한 게으름뱅이와 접촉하는 것처럼 긴장을 잘 풀 수 있는 것도 없다. 직업 변경, 휴가 여행, 안식년 등의 커다란 변화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라. 일상에서 휴식을 누릴 작은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있었죠. 내 나무를 만들어두자. 오가다가 자주 보게 되는 나무 중에 한 나무를 내 나무로 지정해서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여름이 다가오고 나뭇잎들이 아주 울창할 때죠. 네. 그 나무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할 기회가 있다면은 바람이 불 때 그 나뭇잎이 쏴 하고 바람을 맞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겨울 한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나무를 관찰하기 시작하기가 좋은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겨울의 나무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나무의 모습의 다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것. 저는 이것은 정말 양질의 쉼이라고 생각해요.
쉼이라고 하는 것을 투쟁에서 얻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쉼은 멍 때리기도 쉼이지만 그 멍 때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죠. 왜 지난 시간에 폿 여드레드 광고를 할 때 대표님이 쓰신 메일을 저희가 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식물을 돌보기 위해서 수백 번씩 허리를 굽히고 식물의 상태를 살피고 그것을 돌보는 일이 명상 같기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집에 있는 화분을 돌보고 길에서 내 나무에 대해서 가까이 가서 한번 관찰해보고 그 소리를 들어보고 하는 것도 아주 수준 높은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수준 높은 쉼을 생활화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아까 능숙한 게으름뱅이라고 소개된 그렇죠. 고양이들입니다. 맞아요. 고양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옆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휴식이 됩니다. 삶의 리듬이 많이 다르죠, 고양이들은.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관조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기술을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의 모습들을 가만히 관찰하는 걸로도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차오르는 것 같죠. 네. 그리고 고양이들뿐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좀 느긋하고 여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이 책에서 말하는 능숙한 게으름뱅이가 진짜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그렇게 잘 쉴 줄 아는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저에게는 하나 씨도 일보다는 쉼을 좀 더 삶의 중심에 놓는 법을 가르쳐준 그런 존재이고 우리 망타클의 황사라는 친구 사실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지적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지런을 떨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여유가 체득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쓸모를 부지런히 증명하려는 욕구가 없죠. 그냥 우리는 존재하고 삶을 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이 친구 옆에 있으면 좀 저절로 나의 어떤 급한 마음 같은 게 누그러뜨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선우 씨는 네. 능숙한 게으름뱅이인 저와 함께 살면서 쉼을 중심에 아주 중요하게 놓는 삶의 태도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네.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저는 말하자면 하나 씨가 저 멀리의 별을 보면서 발밑을 비추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일단 어딘지 모르겠지만 걸으면서 방향을 찾자 좀 이런 편이었잖아요. 근데 일단의 부지런함보다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좀 점검하는 그런 버릇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좀 일에 쫓기는 느낌이 들면서 일을 생활의 중심에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는 늘 뭔가 내가 놓치고 있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놓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일에서도 그렇고 어떤 재미의 차원에서도 항상 내가 모르는 곳에서 더 중요한 뭔가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저를 조금 불안하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 충실하게 하고 잘 쉬고 그러고 내가 일에서는 당연히 성실해야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시간을 투여하되 집중해서 질을 높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쉼표를 확실하게 잘 찍어서 쉬어주면은 그 다음에 음도 잘 낼 수 있죠. 그렇죠. 쉼표라는 게 없으면 아예 음악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쉼을 완전한 쉼으로 충실하게 쉬었을 때 비로소 일도 아주 집중해서 충실하게 일이 될 수 있는 거여서 그것은 진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것인데 그 두 가지를 잘 하려면은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야 나머지 한 가지도 잘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수없이 빠르게 몰려드는 그 박자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쫓기는 느낌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쫓아야 됩니다.
자루를 자기가 쥘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쉼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쉼을 충실하게 쉬어야 그 다음에 내가 자루를 쥘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진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선우 씨도 너무 바쁠 때는 못하지만 바쁠 때도 빠짐없이 하려고 했던 쉼의 행위가 있잖아요. 아, 논어. 네. 맞아요. 논어 필사를 하는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왜 하냐, 내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는 제가 스스로 아는 제 자신이 굉장히 효율과 쓸모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의 본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일, 이런 것에 시간을 일부러 내서 좀 집중하는 그런 생활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습관 삼아서 해보니까 저한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꼭 논어 쓰기, 뭐 옛날 한자를 이렇게 베껴 쓰는 그런 것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씨는 차 마시는 게 그런 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차 마시는 것, 요즘은 식물 돌보는 것, 그리고 고양이 가만히 보는 것. 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네요. 네. 각자마다 누군가는 정말 적극적으로 명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뭔가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산책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내 생활에 너무 꼭 필요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걸 안 해도 내 삶에 아무 지장은 없지만 그렇게 무용한 뭔가에 내 시간을 내서 몰입하는 그런 경험이 주는 마음의 휴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각자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좀 재밌다고 생각하고 몰두할 수 있는 거여야 우리가 핸드폰을 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만큼만은. 뭐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그걸 하면서조차 폰을 손에서 못 놓고 계속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핸드폰이 더 재밌는 거잖아. 그렇죠? 폰이 이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뭔가 놀이에 몰입했을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느라 바쁜 것처럼 어떤 한 가지만큼은 내가 다른 것들을 떠올리지 않고 한 30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거기서 더 고수가 되면은 왜 전국 멍때리기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크러쉬가 1등을 했었던. 네. 거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수죠. 네. 여러 보고에 따르면 현대인들에게 정말 부족하기 쉬운 것이 수면과 멍때리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떠올리게도 해주고 더 맑아지게도 해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러쉬처럼 우리가 고수가 아니라면은 방금 얘기한 몇 가지 것들을 자신의 일상에서 찾아보고 그게 소리를 듣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저처럼 차를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가만히 관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을 약간은 기계적이면서 머릿속에 잡념을 좀 떨칠 수 있도록 격하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필요할 때 집중해서 잘 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요할 때 집중해서 잘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나뭇잎이 바람을 맞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톡토로 여러분들 중에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가 있다면은 그것을 녹음할 수 있다면 뭐 파도 소리도 좋고요. 새 소리도 좋고 또는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왔는데 싱잉볼 소리입니다. 종소리죠. 지난번에 혼비 씨가 목탁을 가지고 와서 쳤을 때도 그 목탁 소리가 청아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각자의 소리들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모아서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둘톡에 김원비 작가가 출연한 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목탁 구매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목탁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찾아봤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책의 2차 굿즈로 온라인 서점에서 목탁 개구리를 함께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일리지 차감으로요. 진짜요? 네. 말도 안 돼. 네, 우리 부지런한 출판사 에디터와 마케터님께서 목탁 개구리를 공수해서 이제 곧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목탁을 몇만 원 주고 사기는 조금 너무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아주 작고 귀여운 목탁 개구리가 준비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쉼에서도 굉장히 완벽한 어떤 잘 갖춰진 좋은 쉼이 있고 그것을 손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쉼도 번아웃도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쉼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을 뭔가 SNS로 인증하는 문화가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것도 조용히 쉬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여행을 다녀왔어. 내지는 뭐 어디 호캉스를 했어. 아니면은 뭐 어디에 스테이를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쉬는 모습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 좋은 쉼을 사는 식의 행위도 많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비싼 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설계된 것도 있겠죠. 그 어부의 얘기와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잘 쉬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물론 그게 여행 가운데 한 순간이기는 했지만 제가 스페인 갔을 때 이제 그라나다에서 아람브라 궁에 갔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비를 쫄딱 맞고 너무 추운데 덜덜 떨다가 숙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행들이 다 같이 너무 지쳐서 아무 말 없이 다들 씻을 사람은 씻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약 1시간 정도를 그냥 각자 낮잠을 잤어요. 근데 그러고 일어났더니 이제 날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싹 개어있고 덜덜 떨면서 정말 추워서 제가 손바닥을 양 겨드랑이에 이렇게 파라오처럼 X자로 넣고 잤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자는 사이에 체온이 올라서 몸은 따끈따끈해지고 너무 노곤하게 1시간 정도를 잘 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운을 차려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아람브라 궁에서 온갖 화려하고 진기한 그 건축 양식과 정원을 본 것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은 그 고생 끝에 숙소에 돌아가서 잠깐 달게 낮잠 잤던 저는 그 시간이 여행에서 참 기억에 남거든요. 아, 듣기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네, 근데 그런 것은 뭐 그라나다가 아니라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 속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어떤 이상적인 머릿속에 완벽한 쉼과 반대 지점에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추구할 수 있는 작은 그리고 자주 누릴 수 있는 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오늘 얘기 나눈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휴식의 기술 1번은 바쁜 게 능사가 아니다. 느려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2. 존재의 쓸모를 꼭 증명할 필요는 없다. 3. 휴식은 단절이다. 4. 무용하고 즐거운 활동을 찾아보자. 5. 자주 달게 쉬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산책하며 여둘톡을 잘 듣고 있는 예비 소방 톡토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듣기 전에 한번 용기 내서 메일 보내봅니다. 채택 유무와 관계없이 글을 쓰면서 생각 정리가 또 한번 잘 되더라고요.
이 또한 너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보내봐요. 저는 4년간 근무하던 병원을 떠나고 무엇이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서핑샵 일을 3개월 하고 서핑하러 발리에 가서 한 달 살기도 하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때 눈을 잘 쳐다본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지금은 돌아와서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업무를 보면서 구급대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는 여들톡을 들으면서 언니들의 차분한 목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피식 웃고 혼자 부끄러워 웃습니다. 그렇게 언니들의 목소리를 찾게 되면서 제 삶의 곳곳에 여들톡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언니들이 충분히 잘 쉬시고 돌아온 에피소드,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제목을 보니 병원에서의 제 삶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힘들면 쉬어도 된다고 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마음속으로 절대 멈추면 안 된다, 늦춰진다고 재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왜 달리고 있는지가 불분명해졌고 병원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중환자실이 폐지될 때 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흐흐. 저도 제가 쉬었다고 생각했던 4개월 동안 서핑 일도 하고 발리에 서핑도 하러 갔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소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쳤고 응급한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주고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나선 뭔가 모를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병원 안에만 있다 보니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 같아요. 소방이라는 직업에 도전하기로. 언제 소방에 붙을지는 모르겠으나 소방 공무원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불안을 함께 다스려주는 여둘톡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안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여둘톡을 소개해주고 본인도 디자이너에서 몫으로 직업을 바꾼 제가 좋아하는 언니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모로 여둘톡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소방이라는 두 글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훨씬 더 뭔가 벅차오르고 훨씬 더 애정을 담아서 이전에는 감사하다는 마음만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싹 맞아요. 오르는 것 같아요. 멋있다 이런 마음과 함께요. 네. 많은 분들이 여둘톡 사이렌 편 이후에 소방을 비롯한 각자의 최애 팀과 최애 멤버에 대해서 애정을 고백해 오셨습니다. 댓글로요. 근데 이 메일이 또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 이분은 좀 멀리 있는 별을 설정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내가 활동하고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고 등등 이제 자신의 액티브함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실 테고 그래서 병원 안에 있는 것보다 나의 여러 성격과 보람 같은 것을 합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단 퇴직하시고 난 뒤에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경로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설정 속에는 자신의 삶의 목표나 방향 설정 같은 게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을 한번 정립하신 것은 인생에 두고두고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맞습니다. 메일 초반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사연이 채택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글을 쓰면서 생각 정리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건 한번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고 도전을 새로 해보는 이런 경험은 분명히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해 개딱지님의 댓글입니다. 조금 전에 사이렌 10화를 다 보고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댓글을 씁니다. 보는 내내 심장이 쫄깃, 염통 앤드 콩팥이 지끈지끈한 느낌이었어요. 참가자들이 뽑아 외칠 때 저도 모르게 몸을 옹송그리게 됐는데 스스로의 모습이 어찌나 하찮고 우습던지요. 크크크.
고작 TV 화면으로 보면서도 이렇게 긴장되는데 현장에서 분투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상상도 못합니다. 아직도 어질어질한데 그래도 눕기 전에 감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몇 자 적고 가요. 사이렌 꿈꿀까봐 덜덜덜 하셨네요. 코모스님께서 여둘톡 듣고 다음날에 사이렌을 보기 시작해서 오늘 다 봤어요. 이틀 만에요. 크크크. 제가 과격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조마조마하고 심장 쫄리는 것 때문에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긴장감을 느끼는 게 싫어서요. 근데 사이렌은 와, 감탄하면서 봤어요. 이렇게 멋있는 언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고? 넷플릭스를 구독하지만 이게 나온지도 몰랐어서 작가님들이 아니었다면 지나쳤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네요. 아, 진짜 시즌2도 나와서 계속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네, 시즌2 나오지 않을까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미스티 HH님의 댓글입니다. 사이렌 이야기로 가슴이 뜨거워졌다가 식물 이야기와 함께 평화로워졌다가 이거는 폿 여두레드 말씀이시죠. 톡토로님들의 이야기로 따뜻해졌다가 마지막에 투명 고양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 짓네요. 노래가 너무 다정하고 슬프고 좋아요. 저희 두 양 선생님들 생각에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이곳이 바로 여둘톡 유니버스 하면서 곧 13년 차 냥생이 시작되는 당고와 망고 두 고양이 양 선생님들의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고양이 사진 언제나 환영이고요. 네. 당고 망고 안녕. 울산 올챙이 톡토로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남기러 왔어요. 언니들의 사이렌 후기들의 영업당하면서 진짜 재밌겠다. 언니들의 신이 난 목소리에 덩달아 신이 나서 나도 빨리 봐야지. 역시 언니들이 짚어주는 꿀잼 포인트들은 짱이야 하다가 뒤에 두 언니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와 투고토로님의 투명 고양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눈물이 났어요. 저도 11살, 5살의 예쁜 두 고양이가 있어요. 저의 영원한 첫째 고양이 애교 만점 사랑둥이 이든이와 새침공주 키키예요.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지만 점점 해가 지날수록 이 아이들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보다 짧다는 사실에 불안함도 크네요. 저의 친구들이 먼저 사랑하는 고양이를 보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감히 그 상실감을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사서 걱정하는 유난스러운 저라서 저는 최대한 함께하는 시간 동안은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고양이들, 오늘도 내일도 많이 사랑할게 하시면서 또 언제나 환영이죠. 고양이 사진을 이든이와 키키의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유, 이댁 고양이들도 너무 이쁘네요. 그러게요. 토론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저는 만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 역시 여자아이는 핑크의 공주, 남자는 파랑의 중장비 이 공식에 한정되고 싶지 않았고 쇼핑을 갈 때면 제가 아니라 딸아이가 마음에 드는 무늬로 고를 수 있도록 했어요. 딸은 자동차와 중장비들을 좋아했고 공주과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아이가 만 4살이 돼서 유치원에 간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중장비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화려한 스팽글이 달린 원피스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으로는 부족한지 무지개 참이 걸린 목걸이를 머리에 헤드밴드처럼 세트로 하기 시작했어요. 보기에도 알록달록한 화려한 이 룩은 햇빛이 비치는 순간 레벨업이 됩니다. 딸아이는 이제 인간 미러볼이 되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직사광을 받으면 빛 반사가 엄청나서 교실을 환하게 비출까봐 차마 학교에는 입고 가지 못하게 말렸고 딸아이도 잘 아는지 수긍하며 보통 주말에만 이틀 연속 입고 다니고 있어요. 빨래통에서 굳이 꺼내서요. 저는 그 모습이 마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조부 투파키 같아서 혼자 웃음을 참느라 애를 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며 또래 아이들에게서 또 다른 면을 배워오는 것을 보며 사회성의 발달이구나 하고 넘기고 있지만 미디어나 사회가 정해준 여성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자주 듭니다. 저 드레스를 입을 때 딸이 유독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 상황이 자주 연출돼요. 중장비를 좋아하는 딸, 화려한 드레스를 좋아하는 딸, 그 전부가 제 아이의 모습이겠지요.
참 오래도록 남성성이 기준이 되던 이 세상에 여둘톡이 아니었다면 챙겨보지 못했을 사이렌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매일의 노력으로 다져진 멋진 언니들의 조합이라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출판사에서 일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책꽂이를 양손에 들고 다니며 영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성들의 강함과 멋짐은 이런 일상에서 진하게 묻어나네요. 하셨습니다. 와, 이 어머니 얘기도 너무 굉장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너무 멋지고요. 또 따님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조부 투파키의 자질이 보이면서 이 중장비와 화려한 드레스를 동시에 좋아하는 이 따님이 또 멋지고 강한 여성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서촌에서 만나 김하나 작가님께 장명받은 서촌톡토로입니다. 새로 올라온 사이렌 에피소드를 신나게 들은 당일 오후에 작가님 두 분 그리고 망타클 분들까지 만나다니 이렇게 멋진 우연이 또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에 실례를 무릅쓰고 네 분의 시간에 잠시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고개 꾸벅하고 다가오는 저를 보며 누구지? 하고 의아해하시면서도 편안하게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이렌 편에 대한 짧은 감상을 함께 나누었더니 이번 좋아하는 것을 말하기에 슬쩍 참여한 기분마저 들었답니다. 이런 즐거운 일이 생기다니 사는 건 멋져 하는 마음이 드는 걸 보니 저는 여둘톡과 여둘톡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정말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항상 두 분의 이야기와 목소리에 큰 응원을 받고 있어 언젠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네요. 글쓰기를 편안해하는 사람은 아니라 오래 망설였는데 서촌톡토로 장명해 주신 덕에 밖으로 고개 내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마포구에 살고 서촌은 어제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였을 뿐이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서촌과도 더 많이 친해질 거고요. 어떻게든 두 분을 만나 들떴던 제 하루의 기운을 조금 되돌려드리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는 저답지 않은 순간도 즐겁네요. 안 해본 일, 조금 더 나답지만 익숙하지 않은 시도를 할 때 두 분의 목소리가 자주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두 분 좋아하는 것 더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응원하며 즐겁게 듣고 있겠습니다. 서촌톡토로 드림 하셨는데 저희 마음대로 마포구 사시는 분을 서촌톡토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게요. 이날 마침 망타클 회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날씨가 하도 좋아서 낮술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였는데 네. 그래서 엉뚱한 장명을 해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서촌이랑 더 친해지실 거니까요. 네, 맞아요. 트위터에 홍고양님께서 여둘톡 사이렌 불의 선 편을 듣고 있는데 23명의 호칭은 마마씨인데 오직 소방 리더 현아 언니만 현아 언니다. 그래요. 언니는 모두에게 언니야 하셨네요. 그럼요. 현아 언니는 언니죠. 그럼요. 트위터에서 오니기리 님께서 나는 정말 여둘톡에게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디카페인 커피, 디카프 워크룸을 알게 되었고 어제 여름 시즌 첫 번째 커피를 받음. 정말 주식이 있다면 매월 왕창 사고 싶다. 돈줄 내고 싶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를 찾아서 애드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께도 그 정확하게 가닿은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네요. 수연님께서 여둘톡 사이렌 편 기다렸던 만큼 듣는 내내 너무너무너무 행복했다. 여둘톡 존재의 이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사이렌이 왜 좋은지 이유 2538가지 말씀해 주심.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부터 촬영, 음악, 출연진 모든 것들이 완벽한 프로그램. 유유, 갑자기 아련 터지네. 새삼스럽게 여둘톡의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가 너무 소중하게 다가온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좋아하는 마음으로부터 피어나는 즐거움을 전하게 된다. 누군가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 무언가 누군가가 사라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여둘톡을 좋아해 주시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에 동참을 해주셨네요. 저희도 덕분에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아. 애플 팟캐스트에서 로직플로어 님이 언니들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들톡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 23화까지 정주행하다가 하나 작가님이 리뷰 다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남기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따라했더니 달아지네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자주 듣습니다. 언니들 목소리를 들으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아 6월 바람과 햇살로 어두운 마음을 싹 씻어내는 기분이 들어요. 언니들 사랑해요. 오래오래 진행해주세요. 추신,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크게 목소리 냅니다. 하시면서 별 5개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 애플 팟캐스트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별 5개 생각난 김에 매겨주시고요. 팟빵이나 여타의 다른 플랫폼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하트를 누르시거나 짧게라도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는 크게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합리화님과 마일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둘 애드의 폿이 나왔다고 너무 반가워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분들은 여둘톡과 폿을 따로 좋아해 주시던 분들인데 마치 자신의 두 세계관이 통합되었다라는 듯이 아주 놀라워해 주셨습니다. 여둘 애드로 가드닝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브랜드 폿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할인 프로모션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화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폿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톡토로 15를 입력하시면 15% 할인이 되니까요. 한번 많이 구경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뽀글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메일을 드려야 하는데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노트북을 편 뽀글톡토로입니다. 제가 왜 뽀글톡토로냐면 지난 4월 공개방송에서 마포중앙도서관과 제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주신 장사롱 파마 쿠폰으로 파마를 해서 지금 아주 뽀글뽀글한 머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차지하셨던 그분이셨군요. 네. 조금 늦은 후기지만 공개방송에서 작가님들이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하고 멀리서 온 톡토로를 찾으실 때 나는 너무 가까이서 왔지 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마침 또 제일 가까이서 온 사람도 찾으셔서 엄청 설레면서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혼자 공개방송을 갔었고 제가 앉은 줄에는 다들 혼자 오신 톡토로 분들이 조용히 작가님들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서 감사하게 파마 쿠폰을 받은 후 속으로는 훌라춤을 추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한 채 점잖은 척 마스크 사이로 뜨거운 콧김을 뿜으며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파마권을 받았을 때가 제가 마침 파마를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바로 쿠폰을 쓰지는 못할 것 같았고 마침 쿠폰에는 기간이 적혀있지 않아 사장님께 연락을 먼저 드려야 하나 아니 파마를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나 파마권 받은 사람이요라고 설레발처럼 연락드리기도 좀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드디어 6월 초 파마할 결심을 하고 장사롱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몹시 반가워하시며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냐며 예약을 잡아주셨고 저는 이참에 그동안 하고 싶다 생각만 했었고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한 히피펌에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뭔 파마를 하면서 도전이라는 단어까지 쓰냐 하실 수 있으나 직장이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튀는 머리나 복장을 하면 많은 이들의 과도한 관심을 본의 아니게 받게 되는 환경이어서 그동안에는 더더욱 해볼 생각조차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들톡을 들으며 장사롱 사장님께서는 손님이 원하는 머리에 대해 어울릴 것 같다 어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머리를 만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한 공개방송에서 주신 쿨하디 쿨한 라이터 선물로 미루어 볼 때 그 장사롱 라이터 말씀이시죠? 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히피펌을 한다면 장사롱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사고로 이어져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예약한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을 들고 두근거리며 장사롱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과 인사 후 말로만 들었던 지동이와 두부가 반겨주는데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리고 홀린 듯 제 손은 미친 듯이 강아지들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롤을 말고 파마약 바르고 중화하고 그 전에 미용실들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해서 책이나 핸드폰을 보곤 했었는데 장사롱에서는 지루할 틈 없이 지동이와 두부가 제 무릎에 누워 저의 손길을 가만히 받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꿀잼인 미용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들 덕분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구나. 여기가 천국인가요? 시간이 지나 머리를 감고 사장님께서 머리를 말려주시는데 생각보다 파마가 뽀글뽀글 아주 잘 말려서 나왔더라고요.
말리면 말릴수록 뽀글해지는데 저 스스로도 처음 보는 제 모습이어서 낯설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실실 웃음이 나는 게 너무 기분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 홍대부터 쭉 걸어왔는데 건물 창문으로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자꾸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마르면서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게 정말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게 뭐라고 그동안 고민했었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머리 한 이후 회사에 간 첫날 제 앞자리 과장님이 옆자리 대리님께 저의 머리를 보고 제 앞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시길래 대뜸 큰 소리로 저예요 라고 외치며 뽀글한 머리를 흔들며 사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른들이 제 머리를 보고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지레짐작으로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작가님들 덕분에 장사롱에서 마음에 드는 머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 더 자신 있는 삶의 태도도 갖게 된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재밌는 후기 감사합니다. 너무 네. 글을 유쾌하게 써주셨네요. 네, 엄마와 함께했던 북토크 때 사인 받으면서 이 뽀글한 머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머리 네. 예뻤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제57화는 휴식의 기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